2000여 년 전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다. 가야는 기록은 없고 유적만 남았다. 어떻게 평가할 거냐? 가야 역사를 한국 고대사에서 몰라서는 안 된다. 역사 사실은 밝혀지기 마련이잖아요. 가야의 흥망성쇠는 철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가야는 중국과 일본 열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고 전파하면서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21세기 고고학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가야 문화의 발견이고요. 가야라는 이름 아래 여러 정치 집단이 함께했고 그들은 자율과 공존의 가치를 지키며 500여 년간 이 땅을 지켜왔다. 그렇다면 가야는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으며 또 어떻게 몰락했을까? 가야가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가야가 겪어낸 3번의 전쟁을 통해 잊혀졌던 가야의 역사를 지금 다시 깨우려 한다.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한 싸움은 시대를 초월해 계속되어 왔습니다. 2000여 년 전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여러 정치 집단 사이에서도 권력을 향한 치열한 투쟁이 있었는데요. 때론 서로를 견제하고 때론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가야 역시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기도 했었는데요. 가야가 치른 3번의 전쟁, 우리가 잘 몰랐던 가야 전쟁사를 통해 가야의 흥망성쇠를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가야의 무덤이 열렸다. 발굴이 진행 중인 이곳은 가야의 왕이나 지배층의 무덤인 가야고분이다. 죽어서도 부와 권력을 지키고 싶었던 그들은 무덤 속에 많은 것을 함께 묻었다. 칼 같은 무기에서 토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발굴 초입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16호랑 이제 17호분에서 이제 환두대도 그리고 말에 들어가는 이제 말 재갈이라든지 뭐 발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말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출토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16호랑 17호 요 고분에 묻혔던 사람들의 위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가야 문명의 존재를 알려주는 특별한 증거. 그것이 가야 고분이다. 그들은 고분 속에 왜 칼과 창 같은 무기들을 넣어야 했을까? 무엇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것일까? 가야가 존재했던 시기에 한반도에는 삼국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 경주 평야를 중심으로,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압록강 지역의 졸본을 중심으로, 백제는 기원전 18년 하남 위례성을 중심으로 건국되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다가 42년 수로왕이 금관가야를 건국하면서 김해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 이후 금관가야는 2세기에서 4세기까지 낙동강을 따라 세력을 키워나갔고, 이 무렵 하만을 중심으로 아라가야도 세력을 펼쳐나갔다. 강과 바다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한다. 낙동강과 김해 바다를 끼고 있는 금관가야는 물길을 통해 선진 문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또
해상 교역로를 개척해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힘을 키워나갔다. 대륙과 바다를 잇는 중심에서 가야는 풍요롭고 풍족했다. 그럴수록 견제하는 세력은 늘어갔고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가야의 첫 번째 전쟁은 바다에서 시작된다. 낙동강 하류, 지금으로는 경상남도 남해안 일대에 있던 8개의 소국들이 힘을 합쳐 가야를 공격한 것이다. 가야를 공격한 8국의 이름이 다 전해지진 않지만 골포국, 칠포국, 고사포국, 사물국, 고자국, 보라국 등이 있었다. 팔국이 공격한 대상이 금관가야라는 견해도 아라가야라는 견해도 있다. 분명한 것은 급부상한 신세력에 맞서 구세력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사실이다. 고대 한반도 남부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규모 전쟁. 이 전쟁을 호상팔국 전쟁이라 한다. 그렇다면 호상팔국은 어떤 나라들이었을까? 호상팔국은 논쟁이 가장 많기로도 유명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호상팔국, 항구를 가진 우리가 요즘엔 항시국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항구를 바탕으로 해서 번영한 나라, 그런 나라, 여러 나라, 8나라들이 김해 서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김해 금관가에 있는 나라에 도전하고 전쟁을 했던 그런 그 역사입니다. 삼국 사기의 기년에 따르면 209년에 1차 전쟁이 있었고 2003년 뒤에 212년에 2차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1차 전쟁에서는 금관가야가 혼자 전부 지키기 어려워서 그래서 신라의 구원을 받고 전쟁을 치룬다든지 이 1차전에서 패한 호상팔국들은 남해바다를 돌아서 동남해의 남해바다를 돌아서 울산의 갈화성까지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한국의 최초의 해전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준비 없이 전쟁을 맞게 된 가야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장군! 소국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공격인지라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도움이라도 청하시면 어떠신지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가야는 신라의 도움을 청한다. (10대) 신라왕이었던 내해 이사금은 태자 우로와 이벌찬 이음에게 군대를 주어 호상팔국을 토벌하라 명한다. 전쟁에 참여한 신라군은 호상팔국의 장군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가야인 6천여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며 가야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호상팔국은 왜 가야를 공격했던 것일까? 이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하면 호상팔국들이 역시 해양국가들이라서 남해안의 해상 교역권을 틀어쥐고 있었던 이 사물국, 사천, 그리고 고성의 고자국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상 교역권을 1세기 이후가 되면 김해가 그걸 다시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해가 해상 교역권을 독점하게 되니까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호상팔국들이 이에 대해서 반란을 해서 그래서 부딪힌 전쟁, 이걸 호상팔국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금관가야의 왕과 지배층이 잠들어 있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 고분 속에는 금관가야가 생산한 최고의 교역품이 있었다. 덩이쇠,
철정이 바로 그것이다. 금관가야는 철정의 해양 교역권을 움켜쥐고 있었고 포상팔국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권력은 더 공고해졌다. 철을 생산해서 그 철 생산품을 철 소재로 가공한 것이라고 보면 될 건데요. 철 생산품을 철 소재로 가공해야만이 유통하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 대형 목강로에서 철정이 100여 점이나 이렇게 부장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마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제련 기술이 금관가야에 녹아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은 불을 만나 새롭게 태어난다. 모양도 기능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철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고 철을 얻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다. 금관가야에는 철을 채집하고 재련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었다. 그들의 힘과 기술로 가야는 철기 문화를 꽃피웠다. 철을 다루는 가야의 기술력은 시대를 앞선 것이었다. 현재 제철 제강 기술로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쉽게 이렇게 제가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강철과 연철을 만들어내는 기술들, 그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그야말로 이 감탄할 정도의 기술이 숨겨져 있더라. 그게 뭐냐면은 가야 사람들 특히 이런 이 판금을 할 때 여기 이제 결합하는 못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연철을 해야 되고 또 뭐 강철 같은 경우는 이제 칼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 제작 기술이 아주 할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다. 유물도 아주 무진장 철기 유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항상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류에서 철로 만든 농기구까지 가야 고분에서 발굴된 철기 유물은 부장량도 많았고 종류도 다양했다. 철을 다룰 줄 알았던 금관가야는 철 생산과 수출로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3세기) 중후엽에 김해의 금관가야는 역시 소국에서 대국으로 점프하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 역시 그런 실력의 바탕에는 해상 교역과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되는 철, 즉 해상 왕국과 철의 왕국의 그런 면모로서 대국으로 발전했던 것 같다. 역시 이런 것들이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 너머엔 바다가 있고 그 바다를 건너면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국립김해박물관에는 가야인들이 바다를 건넌 흔적이 남아있다.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발견된 노와 배의 일부 조각들. 이 배를 타고 가야인들은 어디로 향했던 걸까? 많은 양의 교역품을 멀리 빠르게 운반하기 위해선 배를 이용해야 한다.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파도에 휩쓸리기도 했다. 바다는 두려운 곳이었지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야인이 넘어야 할 관문이었다. 당시 동아시아는 혼돈의 시기였다. 중국도 일본도 하나의 통일된 세력 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던 그들은
가야의 철을 안정적으로 수급받아야 했다. 일본 열도의 외인들은 5세기 후엽, 6세기 초가 되어야지 철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 이미 기원전 3세기부터 철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철은 외부로부터 수입을 해야 됩니다. 철 공급지의 첫 번째는 우선 가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 안에서 100개의 나라들이 있었지만 어느 나라가 가야와 백제의 철 자원을 독점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일본 열도에 패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역시 선진 문물, 해상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선진 문물을 누가 확보했는가에 따라서 그 역사 그리고 그 지역의 그 패권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2024년 일본에서 가야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야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해온 고고학자 박천수 교수는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일본과 가야의 관계를 파헤쳐왔다. 일본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 하지만 분명 가야의 것이었다. 여기에 있는 유물은 철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사카 남쪽에 있는 와카야마현의 마루야마 고문에서 출토된 것인데 철정의 형태를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좌우 대칭적인 것인데 이 철정의 형태로 봤을 때는 금강가야에서 만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에 출토된 거는 5세기 초인데 4세기 때 왔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고문에서는 또한 전현 중국의 연나라에서 만든 지금의 연영성 일대에 있었던 연나라에서 만든 전현에서 만든 철복 새로 만든 속과 함께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4세기 때 금강가야가 철 소재를 일본에 수출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됩니다.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가야가 삼한, 동해, 일본, 낙랑과 대방해까지 철을 수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가야는 어느 지역, 어느 광산에서 철을 얻었을까? 한 남자가 산속을 헤매고 있다. 한 손에 자석까지 들고 2000여 년 전 철의 왕국이었던 가야의 흔적을 찾고 있다. 가야의 철 생산지가 대부분 금강가야 중심인 김해 창원 중심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 열애리, 우계리 제철 유적, 그리고 하계리 제철 유적, 그리고 창원 복림동 제철 유적, 창원 성산 패총 야철지, 이런 금강가야 중심의 야철지가 확인되는 것이 현재 조사의 성과들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후기 가야인 소가야라든지 대가야에서 노도강산의 형태로 철 생산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야 시대에는 지하에 갱도를 파는 기술이 없었다. 지표면에 노출된 노두광산에서 철광석을 획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두광산에서 얻은 철광석은 여러 번의 재련 과정을 통해 좋은 품질의 철로 다시 태어난다. 네, 여기는 고성 예성리 노두광산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실제 요 안반면이 철광석 자석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노두광산 철광석을 채취했던 곳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노두광산에서 이렇게 이제 지하수들이 흐르면 산화철이 벌겋게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암맥에 철광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야의 철 관련 유물은 많지만 지금까지 찾아낸 가야 권역 제철 유적은 7개소에 불과하다.
지금도 지표 조사를 통한 유적 발굴이 진행 중이다. 가야의 철 생산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4세기에서 5세기 무렵이었다. 가야에는 철을 다루는 장인 집단이 있었고 그들은 권력자의 관리와 통제하에서 철 제품을 생산했다. 가야에서 철은 권력을 의미했다. 철은 가장 좋은 수출품이자 칼과 창 같은 무기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든 무기로 가야인은 스스로를 지켰고 때로는 적을 향해 칼을 겨누기도 했다. 400년, 가야는 또 한 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처음 전쟁을 계획한 건 백제였다. 백제는 금관가야, 외와 연합해 신라를 공격했고 위기를 느낀 신라는 고구려에 원군을 요청했다. 당시 동북아 최대 국가였던 고구려는 강력한 힘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신라의 요청을 받은 고구려는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남으로 향했다. 그 중심에는 고구려의 19번째 왕, 광개토 대왕이 있었다. 하늘의 신이여! 땅의 신이시여!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이시여! 나 단덕이 고한다. 내가 선 곳이 곧 나의 땅이며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이 곧 고구려의 영토이다. 시작이 있으되 끝이 없고 나아감이 있으되 물러섬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진격할 것이다. 동아시아 최대 정복자였던 광개토 대왕은 영토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다. 서안평과 요동의 철을 바탕으로 남진을 시작했고 신라와 오랜 숙적 관계였던 백제에게 칼을 겨누었다. 가야까지 참여하게 된 이 전쟁의 역사는 광개토 대왕비에 기록되어 있다. 400년, 고구려의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고구려의 남정에 맞서 백제는 외 금관가야와 연합했고 고구려는 신라를 돕겠다는 명분 아래 실상 자신들의 영토 확장에 힘을 쏟고 있었다. 금관가야는 백제를 돕게 되면서 강력한 힘을 지닌 고구려와 대척점에 서게 된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 승산 없는 싸움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백제의 꿰매에 넘어간 것인가? 아니면 진정 어리석은 것인가? 결국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고구려의 군사가 강하다는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네. 허나 우리는 우리의 뜻을 지켜 싸울 뿐. 군사의 수에서나 무기에서나 전쟁에 단련된 고구려의 기세를 따라갈 수 없었다. 결국 백제와 외, 금관가야 연합군은 전쟁에서 패하고 만다. 김해의 분산성은 낙동강과 김해 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분산성이 언제 들어섰는지 정확한 연원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곳이 금관가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 분산성에서 경관을 보면 그 당시 금관가야의 그 핵심 지역이 한눈에 다 이렇게 조망이 되고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관가야의 본성이 그 김해 봉황토성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이 그 분산성은 금관가야의 핵심 세력이 그 전투, 전쟁 등의 특수한 목적을 두고 사용했던 중요한 군사시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야인들은 고구려군과 결투를 벌였을까?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그들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야 했던 가야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당시 고구려의 힘은 막강했다. 전쟁을 거듭할수록 고구려 병사들은 더욱 강해졌다. 고구려 안악 3호분 대행렬도. 벽화 속 고구려군의 모습만 봐도 강력한 군대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주력 부대인 계마무사는 갑옷으로 중무장했고 말에 마갑까지 입혀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고구려와 가야의 전쟁은 시작부터 승패가 정해진 싸움이었는지도 모른다. 네, 당시 고구려와 금강가의 무기체계를 비교하면 고구려는 그 중장기병으로 활성화된 그 특수부대가 활성화되어 있고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방어와 치안력을 위한 무기체계가 발달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공성전에서는 고구려가 많은 경험이 있고 그 주력 그 부대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와 그 금강가의 전투에서 고구려가 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전쟁이 빈번한 시기였다. 우수한 무기를 확보하는 건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자네, 그거 보았나? 무엇을 말인가? 그 고구려 군사의 찰감 말이세. 나도 그 이야기는 들었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판극과는 많이 다르다지. 그렇더군. 우리도 찰갑을 만들어야겠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전쟁 때문에 우리 군사들을 지켜줄 갑옷을 만들어야겠네. 고구려 남정 당시까지 금관가야의 병사들은 세로로 철판을 이어 만든 판갑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했다. 판갑옷은 움직임이 불편해 기동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지만 칼과 창으로부터 방어력은 우수했다. 공격보다 치안과 방어에 주력했던 금관가야의 면모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고구려인들은 쇠조각을 끈으로 이어 만든 찰갑옷을 입고 전쟁을 치렀다. 찰갑옷은 칼과 창, 화살을 쏘는데 자유로웠고 몸을 숨기기도 쉬웠다. 몇 겹으로 이어진 철편과 가죽은 충격을 분산시켜 주었다. 고구려와의 전쟁을 통해 가야는 찰갑옷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본떠 만들기 시작했다. 고구려 남정 전까지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갑옷은 판갑옷뿐이었지만 고구려와의 전쟁 후 가야 고분에서는 판갑옷과 찰갑옷이 함께 발견되었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한 금관가야는 쇠퇴일로에 접어든다. 그 무렵 남부지방 여러 가야국 중에서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가 권력의 중심에 나서게 된다. 김해는 AD 400년에 광개토왕의 군대가 5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마 일시적으로 망했을 거다. 이걸 토대로 해서 문물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 계기를 통해서 그 뒤로 고고학 자료가 좀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요즘은 4세기 말까지는 김해 지역의 중심으로 가야 문명이 번성했고 5세기 전반 이후로는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문명이 번성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대가야 왕들이 묻혀있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모습입니다. 대형 고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가장 큰 고분은 봉분의 지름이 무려 49m에 이른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간인 무덤의 모습만 보아도 대가야의 힘과 지배층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되는데요. 가야는 김해를 중심으로 한 전기 금관가야에서 고구려 남정을 계기로 후기에는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로 힘의 구도가 옮겨집니다. 이제 대가야의 권력자들이 잠들어 있는 고령 지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산 능선을 따라 대가야 왕과 지배층의 무덤인 고분 700여 기가 늘어서 있다. 김세기 교수가 처음 이곳을 찾은 건 1977년. 발굴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그는 평생 대가야 연구에 매진해왔다. 1500여 년 전 가야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산들, 그 속에서 가야의 비밀스런 역사가 하나씩 베일을 벗었다. 이게 가야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막연한 그냥 4세기, 6세기에 낙동강 주변에 있었던 조그만 나라, 그거보다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발전했던 나라였었다.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되면서 그는 대가야의 실체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다. 5, 6세기 융성했던 대가야의 위상이 무덤 깊은 곳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왕과 지배층의 무덤인 고분은 권력의 공간이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을 위해 다양한 물건들이 부장되어 있었다. 가야 연맹의 동질성과 대가야만의 차별성을 담고 있는 가야 토기부터 금관과 금장신구에 이르기까지 부장품도 다양했다. 5세기 말 전기 가야의 중심이었던 금관 가야는 고구려와의 전쟁 이후 쇠퇴해 부산 복천동으로 이동해 명맥을 이어갔고, 하만에는 아라가야, 고성에는 소가야, 창녕에는 비화가야가 세력을 키워나갔다. 합천 쌍책 지역과 남원 운봉 지역에도 가야라는 이름 아래 각각의 정치체가 존재했다. 그 속에서 대가야는 고령을 중심으로 북부 지역까지 통합해 세력을 넓혀나갔다. 가야라는 이름 아래 많은 정치 집단이 따로 또 같이 존재했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수평적 관계를 이어나간다. 공존과 자율의 가치를 지켜온 가야 연맹. 그 속에는 남원 운봉 지역에 전북 가야가 있다. 가야와 백제의 접경 지역인 이곳은 오랫동안 백제의 구분군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1989년 발굴 조사를 통해 가야식 석광묘와 가야 토기를 확인하게 되면서 가야 구분군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전북 동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고고학적인 조사 성과에 의하면 가야의 고총이 약 400여 개가 남아있고, 아직은 발굴 조사가 미진하지만 가야의 고총에서 당대 최고의 유물로 평가받고 있는 유세품과 유신제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가 되었고, 이러한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를 정리해 봤을 때 전북 동부에는 가야의 정치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넘고 소백산맥을 넘어 이곳까지 가야의 영향력이 미쳤던 것이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의 운봉고원과 서쪽의 장수군 주변까지 가야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가야 고분과 백제 고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백제 고분은 낮은 들판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두랑리 고분을 포함한 가야 고분은 대부분 높은 산과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야의 영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을까? 지금까지 가야의 연맹체 국가는 지리산과 낙동강 사이 주로 경상남도, 경상북도 일부에만 존재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서쪽에 있는 전라북도 동부 지방도 가야 문화가 새로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덤이 형식으로서는 길다란 세장방형 수열식 석광묘가 있고, 그 안에서 전형적인 가야 토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가야와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가야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기화된,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가야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전에는 백제 문화라고만 했는데 이제 새로이 가야 문화가 밝혀지면서 이 지역을 가야의 정치체의 중요한
하나의 정치체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가야산, 남쪽에는 남해, 동쪽은 낙동강과 서쪽은 지리산을 경계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신라가 경주를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내륙에 있던 가야는 신라의 위세에 가로막혀 교역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내륙의 전북 지역 가야를 통해 백제와 교류한 흔적이 남아있다. 가야의 여러 정치 집단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형성했던 건 대가야였다. 대가야는 중국, 일본과 교역하며 삼국의 틈 속에서도 자신만의 힘을 키워나간다. 땅에서, 바다에서 권력을 지켰던 대가야는 554년 또 한 번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를 물리치기 위해 나제 동맹을 맺고 유지해왔다. 하지만 신라가 백제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면서 동맹은 깨어졌고 전쟁으로 이어졌다. 뜻을 모아 고구려를 물리치자며 우리 백제와 손을 잡은 것도 신라 그대들의 계략이었던 것인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정녕 신라가 말하는 의리란 말이오. 권력은 쟁취하려고 열망하는 자의 것. 전쟁에 나선 장수가 영토를 탐하는 것을 죄라 물을 것이오. 본디 자신의 것이라 말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것이란 말이오. 이제 신라가 그곳의 주인이 되겠소. 나제 동맹을 신라가 깬 거예요. 신라가 약속을 어겼죠. 그래서 이 백제에서는 그 신라를 응징해야 된다는 여론이 아주 들끓었어요. 이제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관산성 전투에 대해서 우리 삼국사기에서는 그냥 백제군이 단독으로 신라를 공격하는 거로 나와 있지만 일본 서기에는 거기에 대가야군도 들어가고 왜군도 1000명이 들어가는 거로 나와요. 물론 수만 명이 참전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뭐 왜군이 1000명 들어간 게 그렇게 큰 그건 아니지만 대가야군은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백제가 초기에는 신라군을 압도해요. 이깁니다. 그래서 관산성을 점령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백제와 신라의 전투 사이에 우리가 껴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안 그러냐? 병사가 전쟁이 싫다고 하면 더 살아 뭐 하겠어. 그래도 백제가 승승장구하니 조만간 전쟁도 끝나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이들도 보고 싶고. 대가야는 왜와 함께 백제를 도와 이 전투에 참여했다. 체제를 정비하고 전쟁에 나선 백제는 승기를 잡았고 전쟁의 무대였던 관산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모두가 잘 싸웠다. 너희들의 용맹한 모습을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만 백성들이 기억할 것이며 산과 하늘이 기억할 것이다. 이 가야가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 신라 병사들은 관산성 주위에 매복해 기회를 엿보다가 승리에 도취해 있던 백제와 가야, 외 연합군의 틈을 노려 기습 공격했다. 관산성을 공격하라! 백제를 공격하라! 적이다! 공격하라! 신라군을 이끄는 이는 멸망한 금관가야의 후손 김무력 장군이었다. 금관가야 멸망 후 신라에 귀화한 그는 백제군 3만 명을 전멸시키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의 칼에 베인 이들 중엔 대가야 병사들도 많았다. 백제 성왕은 전쟁에 참여한 아들 위덕왕을 응원하기 위해 관산성에 왔다가
이곳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팽팽했던 백제와 신라의 균형은 무너졌고 백제군의 몰락은 곧 대가야군의 몰락을 의미했다. 관산성 전투에서 2만 9천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백제 쪽에서 실제로는 백제군은 한 1만 명, 나머지 1만 9천 명 정도가 대가야군에서 인명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당시 국력이 약했던 대가야로 봐서는 그 군대가 그 관산성 전투가 사실은 굉장히 큰 아마 손실이었다. 이렇게 보고 결국 대가야의 멸망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전쟁이었다고 보겠습니다. 대가야를 파멸로 몰고 간 관산성 전투. 하지만 관산성이 어디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정선생, 여기가 관산성으로 추정되는 그런 곳이죠? 예, 여기는 관산성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네. 네. 또 독전지라고 여겨지는 네. 서산성이라고 현재 불립니다. 아, 그래요? 여기 토기가 많이 있네요? 예, 여기 성 외에서 네. 성 내에서 썼을 그런 토기나 기왕 조선시대 자기까지 다 많이 흘러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마 이런 것들이 성 안에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많은 아마 병사들이 주둔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주둔하고 있는 아마 병사들을 위한 아마 곡물을 담거나 아마 식용할 수 있는 물을 아마 담지 않았을까. 관산성으로 추정되는 이곳 서산성은 청주를 통해 한강으로 이어지고 상주를 통해 낙동강을 타고 경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다. 신라가 반드시 점령하고자 했던 요충지였을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돌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곳이고 양쪽보다 이렇게 높은 이렇게 구렁을 이루고 있는데 아마 이분이 성벽인가 봅니다. 그죠? 예, 여기 서산성에 저희가 추격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을 관산성으로 일반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산성의 이름은 서산성으로 지금 불리고 있죠. 이곳을 관산성으로 보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의견도 있고 이곳에서 남쪽으로 있는 삼양동 토성이라든지 또는 삼양산성 이것들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전체를 하나의 공간을 다 일컬어서 아마 관산성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아마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 관산성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런 유적들에 대한 정식적인 학술조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성을 관산성이다라고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산성 전투는 백제와 신라의 대립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구도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신라가 한반도 남부의 주도권을 차지하면서 통일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가장 큰 의미는 신라가 완전 백제를 거의 누르고 아마 한반도 남부 지역의 패자로서 등극했다는 점과 그리고 이 전투를 통해서 가야의 침략 빌미, 정복의 빌미를 가야가 신라한테 제공하기도 했지만 신라는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결국은 이 관산성 전투가 일어난 지 8년 만에 완전히 가야를 정복하고 신라의 영토화시켰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력도 패권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500여 년간 존재했던 한 나라가 무너져 내렸다. 대가야의 마지막 왕인 월광태자는 속세를 떠나 중이 되었고 대가야 사람들은 유민이 되거나 신라에 복속되어 살아가게 된다.
562년 대가야는 이 땅에서 사라졌다. 땅의 끝이자 바다가 시작되는 곳에 섰습니다. 그 옛날 가야인들도 이곳에 서서 저처럼 먼 바다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 땅에 살았던 가야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철과 토기를 들고 미지의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때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그들만의 색채로 가야 문명을 꽃피웠고 그 역사의 흔적이 지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잊혀진 가야를 다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야인들은 고분 속에 어떤 이야기들을 숨겨놓은 걸까요? 그들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무덤 속에 함께 묻힌 그들은 누구일까요?